연준이나 미국 정부나 재무부나 그 유명한 경제학자나 누구도 믿을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왔던 2020년 3월 같은 그런 급격한 V자 반등은 제가 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경계하십시오. 시장은 답 없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소장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정말 8.15 머니통은 저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이런 장은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변화막측한 것 같아요. 이런 장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 오래되신 분들도 이 급등락의 폭이 예. 너무나 커졌다. 그리고 너무 잦아졌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아니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저 IMF 겪고 외환위기 겪고 IMF 외환위기 겪고 뭐 닷컴 버블 무너지는 거 보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시장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때 그 고생했던 걸 갖다가 자꾸 잊어서 이번만한 장이 있었나 싶은데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사이클을 조금 이렇게 지나서 약간 늦게 열차로 치면은 좀 연착한 느낌입니다. 아마 돈의 힘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 뭐라 그래 이런 위기 상황, 네. 이런 큰 변동성은 위기 이후에 항상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그런데 어쨌건 요즘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예. 그 뭐라 그럴까요? 투자의 질이 좀 낮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량주 투자를 했는데 그거는 계속 하락하거나 아니면 뭐 아무 변동이 없는데 네. 소위 테마주 중심으로 막 많은 어떤 변동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결국 돈을 벌려면 한국에서는 테마주 쫓아다녀야 되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 부분은 좀 참 씁쓸한 현상입니다. 어쨌거나 장이 참 뭐 할 게 없다 싶을 때 결국 그리고 장에 그냥 뭐랄까요 끝물에 가면은 늘 테마가 판을 쳤고 짧게 순환매가 있었고 뭐 과거에도 우리 겪어봤지만 뭐 우선주 뭐 우선주에 뭐가 있길래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했고 요즘 테마도 보고 있으면 참 웃깁니다. 글쎄요, 이 8.15 머니터 이 애청자분들 가운데 테마주도 이렇게 손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짐작컨대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이러면 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먹고 나왔다 싶은데도 아닌 말로 점상 3번 만에 털고 나왔는데 한 이틀 더 가보십시오. 그거 그렇죠.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급락. 요즘 뭐 아까 우리 벌고도 불행해지고요. 네, 방송 전에 우리 PD 노토스 가지고 이야기 말씀 나눴는데 그렇죠. 뭐 올라갈 땐 또 올라가는데 또 바로 또 예, 그러다가 급락하고. 또 몇 번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10배 뭐 이러다가 순식간에 원위치 하고 나면은 꼭지에 잡았을 때는 그때도 또 그랬습니다. 아, 그건 뭐 장이 뭐 참 안 좋은 장이죠. 실적 좋은 주식이 못 간다, 우량주가 못 간다. 그런데 근거 없는 그니 세력들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뭐 그런 지인들하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요즘 들어서는 고생하고 있지만 참 코로나 시국에 월가의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된 캐시우드 하고 아니면 우리 워렌 버핏 옹 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 K 증시에서 수익률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싶어요.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한국에 왔으면 깡통 찼다고. 그만큼 이제 한국 시장이 아주 난이도가 상당히 큰 뭐 주식 시장이다 뭐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아까 우리처럼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상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안 가는 삼성전자 상한가를 한번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쌍용차 인수 의향이 있다라고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하면 큰일 나고요. 네. 그 쌍용차 인수에서 뭐 큰 비전 안 보이고 인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리고 무상증자 한번 해볼까라고 하든지. 그죠. 여기 유보금도 많은데 엄청난데. 무상증자에서 그러면은 한 주당 한 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
9주만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5만 원이라 치더라도 5만 원이 그러면은 한 5만 8천 원, 뭐 한 6만 원, 아니, 그치, 한 6만 원만 넉넉하게 6만 원 잡아도. 쉽게 말씀드려서 9만 원이라고 치시죠. 9만 원짜리 한 주 갖고 있는데 9주 더 줄게. 아니 8주 더 줄게. 그래서 이제 한 주 갖고 계시던 분이 9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9만 원짜리 주식이 9주가 되면서 각 주가 만 원씩 대주는 게 무상증자의 원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권리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사에서는 언젠가부터 권리락 효과라 해서 그렇게 해서 늘어난 주식 수만큼 주가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싸 보인다고 해서 원래의 주가로 가겠다고 덤비는 걸 권리락 효과라고 쓰는 묘한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 방송에서도 그 테마주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쳐다보지도 말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아니면 정말 손절할 각오와 능력이 있으신 분들만 선수들만 가시든가 경험이 많으신 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보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좀 다를 수 있어 이런 생각들로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타이슨의 그 유명한 어록을 갖다가 늘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어요. 맞기 전까지는. 그렇죠. 네. 자, 이번 주, 뭐 일단 나스닥부터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스닥의 급등락에 의해서, 뭐 좋을 때는 우리가 좀 뭐 디커플링 될 때도 있는데 네. 나쁠 때는 거의 같이 나빠지니까 예. 일단 어떻게 지금 이 시장의 급등락을 이해해야 될까요? 투자 심리가 일단 되게 불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계량적인 모델로, 또 어떤 분들은 수급으로 따지고, 또 펀더멘털리 실적을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닌 말로 실적 좋다고, 실적 좋아서 주가 올라야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뭐 삼성전자만한 실적이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런 식이고. 그래서 또 그 중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또 심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 지금 애청자분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트 한번 몇 개 보시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대표님 제가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네. 예, 얘기를 이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금년 1월 25일자 기사네요. 방현철 기자의 월스트리트인데 그때 이미 미국 증시에서는 조정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지금 주의하시다시피 지금 월가에 이 모건 형제들인데 이쪽은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라고 해서 전략가입니다. 꽤나 월가의 인싸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라는 또 전략가인데 어차피 모건은 모건인데 여기는 완전 황소 진영의 선봉이고요. 여기는 또 곰 진영의 선봉입니다. 벌써 1월 달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은 누가 지금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아실 거고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답 없습니다. JP 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같으면은 블룸버그 같은데 아주 실명까지 헤드라인 기사에 올라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의 전망이나 전략이 늘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믿을 곳 없는 시장입니다. 믿을 다음에 놈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했는데 곧입니다. 즉 연준이나 무슨 뭐 예를 들어 미국 정부나 재무부나 아니면 뭐 그 유명한 경제학자나 누구도 믿을 것은 없습니다. 조회수 많이 나오고 구독자 많은 채널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주장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모두가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지금은 그렇죠. 예. 너 바닥 봤다고 확신하니라고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바로 빠지겠어? 그렇죠. 좀 오르진 않을까? 뭐 대공황 때도 올랐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5월 31일자 로이터 같은 경우에 결국은 미국 증시에서 주가 반등은 just bear market rally로 일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모건 스탠리 스트래티지스트가 앞서 말씀드린 마이클 윌슨입니다. 네. 자, 포춘지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초에도 그러네요. 바보 되지 마라. 증시 오른다고 거기에 같이 따라 들어가서 바보 되지 말고 이거는 말이지 그냥 베어마켓 약세장 안에서의 일시적인
상승이다 이 말입니다. 주식뿐만이 아니고 코인 시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비트코인 미니 불 랠리 아주 짧은 그리고 미니 사이즈의 상승 랠리는 있는데 더 큰 베어 마켓 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지금 월가의 분위기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이 친구는 늘 간다는 친구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쪽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화요일까지 6월 28일까지 나스닥입니다. S&P 500입니다. 이때 연초에 1월 4일 날 고점 찍었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니 베어마켓입니다. 왜 베어마켓이냐? 우선 이동평균선 보시면은 이 제일 아래쪽에 5일선 그리고 여기 조금 굵게 표시했습니다만 21선, 61선 이렇게 해서 단기가 중기, 장기 다 아래쪽에 위치한 소위 말해서 역배열 상태는 이건 약세장이죠. 약세장인데 지금 이 무렵이 6월 17일 날 이때 3,638을 갔을 때가 이 고점 4,818 대비 24.5% 빠졌던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흔히 20% 이상 빠지면 이제 그것은 기술적 조정 차원을 넘어서 약세장 진입이라고 다들 얘기하죠. 네. 근데 이 와중에도 보세요. 요때 저점 대비 한 8.8% 올랐고요. 요때도 7.3% 올랐습니다. 요때가 뭡니까?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침공 당했을 때입니다. 그때 갭다운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렇게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참 시장 어렵다는 게 전쟁 날 것 같지 않았다 싶은 분위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데 처음에 이렇게 급락 출발을 했고 더 빠지다가도 이걸 감아 올리는 거 보세요. 시장 참 묘하죠. 그 다음에 이때 또 3월 13, 14, 15 이 무렵부터 또 장이 말아 올라갑니다. 이거 저점 대비 11% 넘게. 네. 자, 이때는 또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 마르코비치가 콜라노비치의 뷰가 맞나 했던 시점입니다. 이때 벌써 둘이가 붙었는데 이 무렵에 JP 모건하고 모건스탠리가 붙었는데 마이클리스 말이 맞네, 모건스탠리 말이 맞네 했다가 콜라노비치 말이 맞네 했는데 이거는 결국 분기말 효과였던 것 같아요. 네. 분기말에 조금 이렇게 윈도우 드레싱 분위기.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와서 또 뭐 베어마켓 랠리는 수시로 있었고 이번에 이것도 한 10% 가까운 반등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4,100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 구간이 4,100 구간이 조금 눈에 들어오시죠. 여기서 한 2주 정도를 기다가 추가 상승을 위한 힘을 비축하고 있나 싶었는데 결국은 이게 번치 점프대였습니다. 네. 이때 우리 시장에서도 신용 잔고 털려나가고 그렇죠. 큰 힘든 장이 왔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또 6월 말을 앞두고 반기말, 분기말이자 반기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리밸런싱, 우선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가운데 주가 빠진 만큼 전체 포트폴리오에 꼭 채워야 되는 주식 비중이 줄었다? 그럼 더 채워 넣자? 아니면 또 윈도우 드레싱 차원에 그래도 반기말에 수익률 조금이라도 끌어올려 놓자? 이런 차원에서 이 무렵에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콜라노비치는 여기서 한 7% 더 오를 거다. 7% 더 가면 여기입니다. 그래봐야 4,100인데. 저항선을 뚫네. 예, 4,100 정도까지. 그러니 늘 콜을 외치는 콜라노비치. 그 친구 이름이 콜라노비치라서 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여기까지 정도밖에 못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월화 이틀 동안 이 21선 아직까지 우하향하고 있는 주 추세선을 못 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다시 약세장을 진입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제 일목균형표로 살펴보면은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최근에 이 고점을 연결한 이 기술적 저항 구간을 당장 돌파하기가 버거운 겁니다. 그리고 이날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량 빨딱 선거 보세요. 그렇죠. 이때 무슨 뭐 소비자 태도 지수 발표되고 무슨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정치가 예비치보다 낮아져서 뭐 시장이 환호했다 이런 시황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날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이 뿔떡뿔떡 거래량 많은 날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이날보다도 더 많은 폭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틀 만에 이틀에 불과해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의 판단은 이날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팔았겠습니다만 보니까 판선수가 더 스마트했네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 베어마켓 랠리는 더 올라가 주면은 이 후행 스팬이 이제 이렇게
26일 뒤로 당겨 놓으면 후행 스팬이 더 올라간다면은 뚫으면서 가격대를 관통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더 가도 된다. 구름대에 한 부딪혀보자. 네. 구름대 상단도 가보자. 이 장이 가능할지 결국 여기서 또 전저점 트라이로 갈지.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간다가 아니고요. 우리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스타캐스틱 같은 거는 차티스트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추세가 나오면은 굉장히 이 무기력한 지표입니다. 기술적 보조 지표 가운데도. 네. 추세장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한데 의외로 또 최근같이 이렇게 이 과매도 국면 살만했고 이쯤 오니까 빠지고 이쯤 오니까 살만하고 이쯤 오니까 또 밀리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 1, 2, 3, 4위입니다. 여기 보세요. 애플 이렇게 이중바닥 비스무리한 걸 만들고 이걸 열라고 했는데 아직은 힘이 부족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은 힘이 부족합니다. 아마존은 한 2번 했다가 3번째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고 테슬라도 이런 상황이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 한 이후부터는 좌우지간 미운 틀이 박혔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나 네. 진보 진영한테 이제 미운 틀이 박혀서 뭔 소리를 해도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블룸버그 기사를 보고 블룸버그 같은 데서 저렇게 기사를 쓰나 너 테슬라 큰일 나서 현대차가 다 따라잡을 건데 그 기사 말씀드리는데 저렇게까지 자극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욕보이려고 하느냐 한 그런 분위기도 느꼈고요. 네. 자, 요 조금만 더 오시죠. 지금이 다들 고민스러운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S&P 500 지수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인데 이 코로나 랠리 저는 코로나 버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버블이 이제 꺾였습니다. 네. 꺾이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 차트쟁이들만 이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어지간한 펀드 매니저, 어지간한 퀀트, 무슨 뭐 알고리즘 설계하는 사람들, 애널리스트들, 전략가들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목하고 있다 보니 엘리어트가 이 파동이 일어났다가 얘기했던 1920년대, 30년대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잘 맞습니다, 요즘은. 일종의 자기 실현이에요. 모두가 저쯤 가면은 막히겠거니 저기서 안 막히면은 그 다음 어떤 타겟까지는 무난하게 가겠거니 하는 이런 흐름인데 지금 여기서 S&P 500 3,820 근처는 첫 번째 기술적인 어떤 지지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흔들흔들 하는 가운데에 자 5개월 이평선이 아직까지 우상향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 20개월 이평선하고 이제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여기서 쭉쭉쭉 바로 그냥 S&P 500 지수가 추락을 해서 그래서 결국 이동평균선이 이걸 확 뚫고 나오는 데드크로스가 나겠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굉장히 반등도 나오고 또 밀리기도 하고 반등도 나오고 하다가 굉장히 여기서 이동평균선들이 혼전을 뱀들이 이렇게 막 꼬이듯이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될 것인가. 아래쪽을 보면 어지러질한 겁니다. 여기서 바닥 봤다라고 감히 외칠 사람은 없는 거죠. 이 정도의 MACD나 이 정도의 RSI 같은 이런 정도의 과매수 국면에서 이 정도로 끝났으라고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모두가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빠져? 그건 좀 심하잖아 하는 생각이죠. 여기서 또 이제 인사이트를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이때 2000년 닷컴 버블 무너질 때입니다. 네. 이 빨간색 선을 갖다가 조금 굵게 표시했는데요. 20MA, 즉 월간 차트니까 20개월 이평선입니다. 이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고 깨집니다. 지지선 하다가 이쯤 오다가 깨지는데 이때는 또 금융위기 때예요. 네. 즉 5개월 이평선이 20개월 이평선에 데드 크로스가 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이 엄청난 두 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경우를 우리가 만든 거죠. 지금 이제 진짜 10몇 년 만에 나온 거네요. 심지어 코로나 때도 데드 크로스가 나나 싶었는데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갖다가 완전 완화적으로 가고 양적 완화해서 뭐 다 사주고
각 정부는 또 이런저런 지원금이라고 막 가정마다 수표 꽂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뚫려 내려갈 틈도 없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세상은 전부 멈춰 섰었죠.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경마장도 못 갑니다. 당구장도 뭐 못 갑니다. 그렇죠. 술집도 맥주 한 잔도 못 합니다. 친구들하고 회식도 못 합니다. 다들 그래서 방에서 데스크탑도 필요 없고 노트북도 필요 없고 이거 하나면 됐습니다. 그렇죠. 수수료도 안 줘도 됩니다. 수수료도 안 받겠대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사졌습니다. 주식도 사니까 올라가고요. 코인도 사니까 올라갑니다. 코인에 무슨 가치가 있니? 그런 얘기 됐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 꼰대같이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그냥 사면은 올라갔습니다. 그 시절을 이제 보냈다가 그래서 내가 샀고 나보다 더 늦은 사람이 또 높게 사주고 이 게임을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포모 얘기를 했죠. 나 혼자 바보 되나? 그렇죠. 나 혼자 적금 들고 있어서 누구는 벌써 코인으로 지금 벤츠 뽑았다는데 이 소리들이 회자되면서 내 평생 그냥 농사만 짓다가 이런저런 유튜브 보고 나도 읍내에 나가서 은행에서 계좌 열고 주식 한번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저 1% 2% 주는 예금 적금만 드는 게 사는 방법인가 싶었는데 제가 산 주식이 한 달 만에 저 2천만 원 넣었는데 이게 2,500만이 되었어요. 이런 세상을 만났습니다. 소문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들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나 주린이에요 라는 얘기를 갖다가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랬던 장이 이제 꺾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다시 한번 그 차트를 보신다면은 이게 이때처럼 또 착한 연준이 엄마와 같은 연준이 또 애 다칠까봐 애 또 무릎 까질까봐 다시 아유 금리 안 올릴게 이제 다시 또 양적 완화라도 한번 해줄 수도 있어. 지금 이 가능성을 아직도 이 가능성을 갖다가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월가에 되어 있고 한국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 장을 어디까지 빠질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당장 빠진다? 아니다? 이만큼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게 바닥이 아닐 수가 있다. 그렇게 팽팽한 거죠. 만약에 이 정도 급의 법을 붕괴하면 이것이 60MA, 60개월 이평선이나 120MA까지도 심지어 200MA까지도 물고 내려갔던 게 금융위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앞에 무시무시한 장이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또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달라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고 유가도 잡히고 이런 시나리오죠. 네. 공급망 교란하던 거 뭐 다 풀리고 식량난 뭐 그런 거 없어지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다양하게 한번 시도 한번 해봅니다. 똑같은 S&P 500 지수 아까 월간 차트인데요. 일목균형표로 살핍니다. 살폈더니 일단은 이 급락하면서 이 까만색의 기준선까지 왔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빠지자고 하기는 섭섭한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피보나치를 어떻게 껐습니까? 앞선 여기에서는 코로나 버블 동안에 올랐던 폭에 대해서 얼마나 조정을 받을까를 가늠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지금 시작점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구간을 갖다가 저는 뭐로 여겼는가 하면은 돈으로 유동성으로 모든 걸 덮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 동안에 이 랠리가 이제 40년에 걸친 폴 볼커 이래 40년에 걸친 저금리와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와 이것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으로 양적 긴축으로 돌고 있다는 것은 무슨 유람선에 보트가 도는 게 아니고 항공모함이 도는 거라고 저는 계속 비유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이때 이후 2008년 이후 돈 플러스 일단 덮고 가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빠질래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얼추 그렇게 해서 또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가장 첫 번째 최소한의 조정 레벨을 충족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 여기서 바로 빠지자 하기가 뭐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공방 이후에 무엇이 모멘텀이 되었건 간에 또 빠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멈추면은 그러나 어지간하면 멈춘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쯤 오니까 구름대도 받쳐주네요.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융위기 이후 저점 그리고 코로나 때의 저점 이 저점끼리 연결한 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S&P 500의 장기 추세선입니다. 장기 추세선인데 어지간한 지수는 어지간한 시장 가격은 그 추세선이 나오면은 한번 이렇게 수평을 한번 끌어보십시오. 그러면 절묘하게 또 하나의 채널이 나옵니다. 하나의 채널이 나오는데 그럼 이 구간은 뭐죠? 이 구간은 제가 봐서는 자 좋아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그리고 모두가 자산시장, 증시나 코인으로 달라들 수밖에 없었던 그 분위기로 인해서 이게 열렸더니 교과서처럼 갑니다. 이 돌파되고 나니 과하다 싶은 투더문 각도를 만든 이후에도 이 채널의 높이만큼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갔더니만 주춤주춤해요. 그런데 마지막 기어이 감나무 저 끝에 있는 그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 감마저 그 겨울에 까치밥으로 남겨둬야 할 그 감마저 따먹겠다고 저 올라갔다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래쪽을 보면 여기서 바로 빠지자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건 MACD 오실레이터고 이거는 스타캐스틱입니다. 네. 어쨌거나 시사하는 바는 있죠. 이쯤 과매도 국면 오니까 돌고 이쯤 올라가니까 또 조정받고 이런 흐름인데 너무 많이 밀렸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만 제일 경계할 것은 여기서 혹시나 여기서 어떤 더 의미 있는 공방 없이 바로 추가 급락으로 가면 이 스타캐스틱 지표는 그냥 옆으로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딱 이거죠. 똑같이 한번 보시면 아까는 S&P 500이었고요. 나스닥도 금융위기 이후 저점 그래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던 이 시절에 대해서 되돌렸더니 뭔가 의미 있는 선에 온 겁니다. 1,500 근처. 이쯤 왔으니까 다들 얘기가 많아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베어마켓 랠리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오케이. 우리가 확실하게 바닥을 봤다는 것은 나도 장담 못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반등은 나와줄 거야. 난 그걸 갖다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누리겠어. 이걸 갖다가 기회로 삼겠어 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뭐 8.15 같은 걸 오래 보시면서 그거 하셨던 분이죠. 몰빵을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 나름대로 현금 비중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장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 투자 금액의 전부를 갖다가 또 신용까지 쓴 상태에서 몰빵이 돼 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빠지는 장에서 손절은 안 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이 온 것 같은데 돈이 없습니다. 자, 뭐 그런 식의 흐름이죠. 자, 지금 말씀을 보고 듣고 차트를 보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앞일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사실은 좀 공포스러운 어떤 결과가 기다리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게 또 잘 지지가 되면서 간다고 하면 코로나 때처럼 또 좀 어떤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참 이거 어느 쪽 지표를 이런 양 방향이 열려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이렇게 이견을 한번 단다면은 네. 여기서 이제 바로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기보다는 다시 했을 때 이게 코로나가 왔던 2020년 3월 같은 그런 급격한 V자 반등은 제가 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첫째, 그때처럼 유동성이나 금융 환경이 그때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갑자기 전 세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금리 낮추고 그렇죠. 돈을 막 풀어줬죠. 지금은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인플레 때문에 그 후가죠. 인플레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뭐 국채 사주고 뭐 하면서 했던 것도 안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2020년 그 무렵에는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또 처음 당해보는 그렇죠. 그런 상황 하에서 그냥 손절이 막 쏟아지고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으니까 그냥 새롭게 들어오는 돈들이
훅훅훅 사는 족족 올라갔다는 얘기죠. 보통 그 소위 우리 악성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들이 금방 정리가 다 이제 됐죠. 막 정리가 쏟아졌으니까. 예. 지금 우리가 자주 이렇게 토론하는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용잔고. 생각보다 빠르게 안 빠진다. 네, 그 사라지지 얘기죠.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한 6조 내지 8조 신용잔고. 그럼 그 당시에 우리 시총이나 거래대금 대비 지금 뭐 얼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얼추 그 비율로 따지면은 이제 20조 밑으로 내려온 이 정도가 그래서 지금 벌써 뭐 18조, 17조 5천억 예, 이런 얘기가 예. 나오니까요. 꼭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 뭐 8조 근방으로 그래서 10조 정도가 더 정리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시장 규모가 커진 게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제 제 말씀은 워낙 우리가 최근 2, 3년 사이에 너무 많이 들었던 그 투자 철학이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사 모으는 것이다. 사모으는 것이다. 주식은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확정되는 거 아니다. 우상향이다. 장기적으로 봐라. 맞죠?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인데 그 우상향의 속도는 아마 아파트값 오르는 거나 주가 오르는 거나 짜장면값 오르는 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그만큼 돈 풀린 그만큼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래서 심지어 가장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언짢아지는 그런 어떤 뭐 우스갯소리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왜 코로나 같은 거 한 방 더 왔으면 좋겠다. 아, 그런 얘기도 있나요? 이거는 참 제가 어디서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젊은 분들 얘기하는 게 귀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주식이 좀 막 밀리고 할 때였어요. 야, 뭐 원숭이 두 창이든 뭐든 뭐 하나 새로 왔으면 좋겠다. 이건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리고 온다 해도 2020년 3월 같지는 안 될 거예요. 지금 다들 채팅방이나 토론방에서 쓰는 표현으로 나 66층에 있어요. 나 85층에 있어요. 구조대 언제 오나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이제 물려 있는 분들, 지금 네. 이제 새로 사는 거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행복한 고민일 수 있단 말이에요. 현금 그렇죠.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고점에 물린 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그 뭐 일시적 반등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다시 또 크게 빠질 수 있는 네.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예. 때 이런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러지 않은 가능성도 있고 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손절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냥 만에 하나 더 빠진다 해도 그럴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더라도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게 답인 것인지 아니면 조금 말씀대로 어떤 반등이 나올 때 일단 좀 물량을 줄이는 게 나은 것인지 이게 아마 되게 고민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요. 임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장이 굉장히 예전 대비 어려운 장이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칼같이 손절을 지켜주는 기관 투자자들만이 모인 게임이라면은 약세장에서 정리돼야 할 정리 딱 되고 책에서 나온 대로 V자 반등도 나오고 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들 버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코인 시장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얘기는 추가 어떤 급락이나 소위 말하는 요새 서킷 브레이크가 왜 자주 안 나오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아찔한 어떤 그런 상황이 올 때는 뭐 서킷 브레이크니 뭐니 그런 걸 우리가 겪어봤는데 그렇죠. 2008년도만 해도 막 띠링띠링 울리면서 했죠. 서킷 브레이크 발동 걸렸다는 네, 게 그런 얘기를 자주 했고 네. 그러고 나면 뭔가 또 시장에 약간 변곡점이 왔고요.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외과적 수술을 갖다가 거부하는 거예요. 살을 도려내든지 썩어가는 부분을 도려내고 그렇죠. 좀 누워있고 고생스럽더라도 그 다음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도려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지통제로 몰핀으로 버티는 거죠. 빠진 콜 어떻게라도 더 자금을 마련해서 반대매매 안 나가게 버티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실제 이제 시장 상황이나
뭐 기업 실적이 됐건 뭐가 됐건 국제 정세가 됐건 돌아설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과거에 우리가 봤던 이 정도 하락이면 이 정도 각도와 이 정도 정도로 다시 상승 내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에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물려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금 보통 이제 그 현실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냥 일부는 이렇게 좀 손절을 해서라도 현금화를 하고 뭐 20%가 됐든 얼마가 됐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왜냐면 그 어려운 구간을 버티려면은 일단은 그건 그냥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그거 가지고라도 일단 시장과 함께 호흡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면 그냥 들고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스스로가 주린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나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 주식 투자라는 걸 해봤어요 하시는 네. 분들이라면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더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상향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으니 그거보다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이제 경제 채널에서 전문가들이 저는 요즘 뭐 진행까지도 맡기도 하고 합니다만 듣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포트 변경을 하세요. 무슨 포트 변경을 합니까? 지금 같은 장에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다 빠지는데 한 그럼 30% 정도 손실 난 놈을 갖다가 손절하고 그러면 또 뭘 하나 좀 덜 빠졌다 싶은 놈을 샀는데 걔도 같이 빠지면은 꼭 포트 변경이라는 것이 뭘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걸 꼭 채운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제 생각에 나 주린이에요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전문 트레이드처럼 이종의 산전수전 겪었던 사람들처럼 대응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에 대한 공부라는 것이 그저 딱 유튜브 그것도 10분짜리 30분 1시간 넘어가는 거는 지겨워서 안 보고 10분짜리 썸네일에 뭐 연준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말고 썸네일에 뭐 이 종목만 사시면 부자 됩니다. 그게 공부가 다인 분들에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식의 이 험난한 장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대응할 만한 네. 실력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네.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이미 늦었죠. 그리고 자기 주식장 떠나려면 작년에 떠났어야지라는 말 하시더라고요. 바둑으로 치면은 돌 던질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이건 지금 적어도 반면 10집 이상 졌다. 이거는 뭐 끝내기 아무리 잘하고 뭐 해도 뒤집을 수가 없는데도 이게 지금 끝까지 가서 개가를 해야 되는 바둑이 된 거예요. 그거 참 괴롭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희망 없는 네. 뭐라 그럴까요? 절망 속에서 버텨나간다는 게 네. 정말 힘들잖아요. 오늘 이제 임 대표님 또 이제 욕 먹게 되셨어요. 아, 왜요? 왜 그 많고 많은 패널 중에 좀 이렇게 내 저 이진우 소장이라는 사람 성향 아는데 늘 저딴 식이야. 응? 안 그래도 지금 속이 따가워 죽겠는데 내 계좌 보면은 정말 화가 나는데 열불나죠 지금. 기껏 발의로에서 몇 년 만에 와갖고 한다는 얘기가 저딴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 막연한 희망 고문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막연한 희망 고문이 벌써 지금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 6월에 고점 찍고 흘러 내릴 때마다 늘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쯤은 희망 고문할 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다들 다툼이 있고 한 이틀 바짝 가나 싶었더니 아닌가 봐 해서 자꾸 이 산이 아닌가 봐의 연속일 겁니다. 이 변동성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미 타이밍은 늦은 거죠. 타이밍은 늦은 거죠. 작년 어쨌든 6월 이후 그때 진짜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네. 게 떠오르거든요. 그때 네. 이후로 깎이는데 실적은 그래도 바로 잘 나오니까 뭐야 안 맞을 수 있어, 다를 수 있어, 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늦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뭔가 더
더 많은 큰 하락을 하기 전에는 네. 사람들이 버티다가 네. 완전히 다 바닥에 다다른 순간 혹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빠지고 난 다음에서 자꾸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매도를 하거나 해가지고 꼭 하시는 말들이 내가 팔고 나니까 급등하더라. 그런 얘기 또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 또한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외환 딜러지를 때려치운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제가 사면 빠지고 제가 팔면 오르더라고요. 당연하죠. 제가 소속된 기관은 정말 그 먹이사슬에 저 아래쪽 플랑크톤 같은 거 무슨 뭐 아무 물량이 없습니다. 제가 외환 트레이딩 할 때 네. 기업체들의 결제 수요 뭐 내고 매도 물량을 갖다 처리하는 데도 아니었고 작은 거기에서 그러니 밥이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기댈 때는 그때부터 이제 차트에 이제 매진하고 했는데 자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이게 대표님 말씀에 어느 정도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야데니 YARD 그냥 야데니 리서치라고 우리 한글로도 검색하시면 구글링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거의 매일 업데이트 하다시피 하는데요. 참 뭐 로그인도 필요 없고 들어가면 좋은 그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8년 이후에 빨간색은 연준, 파란색은 ECB, 유럽중앙은행, 초록색이 BOJ 해서 이 중앙은행들의 토탈 에셋, 즉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부풀었던 겁니다. 네. 더 쉽게 말하면 각 이 3대 중앙은행이 돈을 이렇게 풀어제낀 겁니다. 그래서 6월 22일 현재 연준은 8.9 트릴리언, 8.9조 달러가 된 거예요. 네. 22는 연준보다도 더 많습니다. 적어도 뭐 19개 나라의 중앙은행이다 보니 그럴 수가 있겠죠. BOJ, 미국 대비 BOJ, 미국 대 일본의 경제 규모나 뭐로 봤을 때 여기가 9조인데 여기는 5.5조까지 왔습니다. BOJ 뭐 이렇게 벌써 꺾이고 있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거는 꺾일 일만 남았습니다. 이해하시죠? 전부 다 이제 22도 7월부터는 금리 인상 들어가고 그렇죠. 자산 매입 프로그램 뭐 APP라고 했던 Asset Purchase 프로그램 마무리됩니다. 이건 이제 연준이 이제 양적 긴축 시작하죠 7월에. 그런데 자 요거는 연초 그림입니다. 연초 그림인데 채 1조 달러도 안 되는 8,7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던 연준의 미국의 보는 통화 그것이 금융위기 터지니까 퉁 해서 Q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게 결국 양적 완화 2탄, 3탄, 4탄 이런 식으로 왔고 이 무렵에 이제 2014년 10월에 양적 완화는 끝내고 그 다음에 1년 2개월 있다가 금리 인상 시작하고 이때부터 금리 인상 시작하고 양적 긴축 조금 시도해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2013년에 뭐 들었던 얘기가 테이프링 텐터럼 캐사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다가 코로나를 또 들이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4조 달러 풀었던 걸 여기 와가지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4조를 풀어제꼈습니다. 네. 아래쪽에다가 같은 기간에 걸쳐서 S&P 500을 한번 겹쳐보니 돈 풀릴 만큼 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돈 풀릴 만큼 집값 오르고 돈 풀릴 만큼 짜장면값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연초에 베런스 기사에는 1월 8일 기사인데 rate hikes, 금리 인상은 이전합니다. 문제는 이 9조 달러에 달하는 이 연준의 자산, 이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핸들링 할래? 이게 정말 really matters.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보다도 예. 긴축이 더 문제다. 그 기사에서 이 사진을 갖다가 또 붙여놨더라고요. 우리가 2년 동안 왜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아닥을 하고 살았는지 마스크로 뭐 시사하는 바가 있는 사진입니다만 이 시선이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자 해지가 될까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얼마나 낮춰야 될까요? 정상화가 될까요? 그 낮추는 동안에 시장의 충격이나 실물 경제가 받을 어떤 충격은 얼마나 될까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은 저질러 놨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게 결국은 이 S&P 500 빨간색은 아까 말씀드린 연준과 ECB, BOJ가 어쨌거나 합해봤더니 돈 풀린 만큼 그런데 어쨌거나 이 세 개를 합한 이 선이 벌써 꺾이고 있고 아래쪽은 그냥 연준만 뽑아서 했을 때 결국 이렇게 꺾일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은 어떻다?
원래 선반영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그래서 2년물 같은 단기물 국채 금리는 국채 수익률은 연준이 애초에 얘기하는 연말에 한 3.25 정도까지 벌써 확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장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만큼 그냥 가버렸고 그 가는 사이에 달러도 강해졌고 주식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금년까지 이루어질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은 대충 반영된 거 아니야? 그러면 대충 빠졌으니 이어서 더 빠지는 건 과하잖아? 베어마켓 랠리의 기대 근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고. 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감이 어떠세요? 이거는 이제 로빈후드에 가니까 차트가 이렇게 나오네요. 최근 5년 흐름입니다. 메타, 네. 옛날 페이스북. 그렇죠. 지금 이 2021년 작년 4월 달 기사는 이 무렵에 저커버그는 10억 달러를 팔았다는 거예요. 많이 자기 팔았네. 지분 10억 달러 환율 그냥 1,000원만 곱해도 1조입니다. 깔끔하죠? 그 전해에도 5천억 달러 이상 팔았대요. 저커버그는 팔아졌겠는데 돈이 없어 팔았을까? 왜 팔았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를 포함해서 참 좋은 회사야, 성장주야 하면서 막 이렇게까지 끌어올려 줬습니다. 네. 그게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아직도 5년 전 대비 3% 상승이네요. 그런데 고점 대비로는 마이너스 53%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와요. 도대체 성장주가 뭐고 가치주가 뭔가 싶을 정도로. 넷플릭스 보실까요? 엄청 5년 전 대비 아직도 13.36%입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5년 동안에 13% 나왔으면 나쁘지 않죠. 그렇죠. 이때 사서 지금도 들고 있다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5년 동안에 13%. 물론 점상 몇 번은 나와줘야 주식한다라고 여기는 분들한테는 5년 동안에 13%는 저거는 뭐 수익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1년 사이에 고점 대비 66% 빠졌습니다. 줌도 마찬가지예요. 5년 전 대비 215%. 이 뭐 아무것도 아니던 기업이 전부 그러면 이제 대면은 없어지고 전부 줌으로 할 것처럼 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또 캐시우드 같은 사람이 이 ETF 만들고 저희 ETF는 여러 개 만들었지만 성격은 다르다 해놓고 그 돈으로 테슬라 사고 줌 사고 텔라닥 사고 이런 식의 중복 투자로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5년 동안 215% 대단한 근데 고점 대비 70% 마이너스예요. 자, 이 기술 보시고 두 가지의 명제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저가 매수할 만하네. 반면에 야 이걸 어떻게 뚫을래? 그 위에 매물대를 도대체 이 돈이 얼마가 들어야 이게 여기 가고 여기 가겠니 이거죠. 이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크 이노베이션 우리 돈나무가 아니고 20, 30대 분들은 돈 임으로 하셔야 됩니다. 55년생이더라고요. 아, 나이가 저보다 8살이나 많아요. 우리 나이로 한 69세, 68세 정도 되는 겁니다. 70 바라보는 돈나무 이모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아크 이노베이션 ETF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왔네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 빠졌대요. 재고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고 디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마련됐다. 자, 이 이모 얘기를 저한테는 뭐 누님 정도 되는데 작년 4월 21일 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사업으로 크게 되게 될 거고 2026년까지 $4,600 돌파하게 되고 주가 대비 360. 자, 아직 2026년이 안 왔으니까 그렇죠. 아직도 한 4년이 있으니까 2026년 가서 테슬라 주가를 보고 또 평가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와 흐름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모 내지는 누님의 뭘 한번 맡겨볼까요? 그냥 뭐 싼 맛에 또 한번 돈 한번 실어볼까요 여기다가? 그럼 또 테슬라 살 거예요. 그렇죠. 또 테슬라 사고 또 텔라닥 사고 또 줌 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른 매체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그림을 갖다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폴 로드리고에서의 버블 맵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죠.
스마트 머니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네. 표현이 재밌죠. 스텔스 구간이에요. 소리도 안 나고 소리 없이 레이더에도 안 잡혀요. 가서. 그래서 매집을 합니다. 이륙하죠. 쫙 가면은 이제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달라드는, 그래서 뭔가 어웨어니스, 인지 단계죠. 조금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테슬라가 이렇게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테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테슬라라는 전기차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렇죠. 2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안 했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단계가 오죠. 조금 전기차라는 거, 테슬라라는 기업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매 차익 실현이 나와요. 그러면 다들 그럽니다. 야, 아직 뭐 차도 몇 대 못 판다는 데가 벌써 이 주가야. 그렇지 하면서 여기서 쇼스나 공매도 치는 세력들이 나와요. 네. 이 친구들이 걸려드는 게 베어 트랩입니다. 곰이 말려드는 함정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다? 매니아 단계로 넘어가죠. 이때는 완전 개인들이 다 달라듭니다. 언론에서 막 떠들어줘요. 그리고 어떤 열정이 생기고 탐욕의 단계를 거쳐서 딜루전, 약간 환각 상태에 간 다음에 이쯤 가면 다들 뭘 외치는가 하면은 뉴 패러다임을 외칩니다. 다큰 버블 때도 그랬고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많이 듣던 얘기인데. 많이 듣던 얘기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메타버스에서도 이 얘기 들었는데. 예.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뭐 종목 이름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요새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할 때 자주 듣는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대장주였죠. 아, 로블록스 혹은 유니티?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아, 한국 주식에서요. 네. 네, 한국 주식의 뭐 이런 단계에서 그러면 이 회사가 진정 메타버스의 대장주라고 다시 칭해지고 메타버스로 성공하려면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보여줘야죠. 기술력과 그렇죠. 수익 모델을 그리고 실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회복되겠죠. 그렇죠. 안 그렇다면은 자, 그래서 밀리면은 사람들이 현실 부정을 해요. 디나이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밀리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그래, 다시 돌아가 하면서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이게 불트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저 교수가. 이때는 황소들이 함정에 빠져드는 겁니다. 황소 잡는 덫이죠. 그다음 공포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커피츄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재밌습니다. 이제 항복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한 2주 전에 월가에서 외신에서 제일 자주 관찰된 단어인데요. 시장이 지금 이 커피츄레이션 단계에 접어들었느냐, 이제 공포의 단계를 넘어서 항복까지 가야 되느냐, 아직까지 완전한 항복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항복 다음을 갖다가 이 로드리고 교수는 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비유를 들자면은 언론 매체들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기사들이 도배될 거예요. 그 단계.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모든 종목이 이러지는 않을 거죠. 그렇죠. 모든 종목이 이러지는 않을 것이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특히 코로나 국면은 이런 식의 각도를 이룬 지수였고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우리가 이 단계에 와 있는지, 여기서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갖다 기대하고 있는 건지 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벌써 우리가 이쯤 왔을지도 몰라요. 이쯤 와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시장은 제일 경계하실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고 뭐 알려주겠다는 분이건, 돈을 안 받고 그냥 TV만 켜면, 유튜브만 켜면 나오는 분들이건 간에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경계하십시오. 시장은 답 없습니다. 여기가 뭡니다. 여기서 저한테 뭐 월 얼마 보내보세요. 뭐. 리딩방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치는 종목 한 2억 개만 이렇게 문자 보내면은 그 다음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저기 또 저 우리 이진우 소장님 그 사칭해가지고 또 사칭해서 또 이진우가 또 뭐 찍어드립니다. 또 문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그렇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수 결론은 없죠. 우리 모른다잖아요. 네, 모른답니다. 네, 모른다니까. 매 순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물려 있는 분들 입장이나 아니면 네.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뭐 행복한 고민이죠.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물려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럼 뭘 세심하게 봐야 될까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파악하려면? 파악하려면 예. 그래야 이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진짜 불마켓 베어랠리 마켓이 딱 왔을 때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많이 빠졌지만 앞으로도 이만큼 더 빠질 수 있어라는 그 어떤 위치를 확인하게 되면 거기서라도 일단 손절을 하면 이제 또 손실이 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거의 바닥 근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네, 보통 사람들의 네. 생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걸 믿을 수 없는 거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 대표님 뭐 이렇게 하시죠. 아까도 이렇게 뭐 잠시 그거 뭐 나눈 얘기지만 조금은 늦은 감이 늦었죠, 있죠. 이미. 네, 늦은 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음의 각오를 갖다가 새롭게 하시죠.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추가로 지금 여기서 물타기 할 돈조차도 없다. 그런데 손절을 한다면은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 갖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게 70만 원, 뭐 60만 원이 와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50만 원도 돼 있는 거고 30만 원인 경우도 30만 원도 많을 겁니다. 예, 넷플릭스만 해도 아까 70% 이상 그렇습니다. 빠졌습니다. 예. 그 국장 는들이 난다고 정리하고 작년 11월 30일 날 그때 짱대 음봉 나오고 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 무렵에 또 다들 이제 건너가자 해서 왜 이름을 하필이면 동학게임이라고 짓고 서학게임이라고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죠. 동학운동의 결말은 결말을 비참했다. 알면은 어떻게 감히 동학게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만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거다 싶으면 다 여기저기서 막 따라서 써게 되는데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을 떠올려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국장 는들이 난다고 마지막으로 미국 건너갔던 게 어지간한 빵 주식들을 비롯해서 그 인기 있는 종목들의 마지막 투드문 각도를 만드는데 우리 한국 사람 돈도 많이 들어갔죠. 들어갔죠. 오늘 다는 못 보겠습니다만 이거 잠깐만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는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인데 지금 어쨌거나 2000년 이후에 이 검은색 선이 경상수지죠. 우리 아직 경상수지 흑자국 맞아요. 여기서 이제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대충 상품 수지는 그냥 무역 수지하고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맞는데 지금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약간 이 네팅한 경상수지가 자꾸 적자로 갈 듯한 흐름이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아직도 수출이 수입을 능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진짜 대한민국에 수출 잘하는 수출 대기업들 정말 우리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업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파업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타협하시고 그렇게 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최근 2000년 이후에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여오는 돈이 파란색 막대기고 빨간색이 우리 해외로 주식 투자가 됐건 뭐가 됐건 채권이 됐건 직접 투자 말고 네. 그런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으로 2010년 이후 이 무렵 특히 코로나 터진 이후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 사고 주식 사러 들어오는 돈을 훨씬 능가합니다. 이게 최근 흐름은 빨간색이 훨씬 많죠.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음으로 마이너스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 이거는 제가 시티은행 유현정 부장 자료에서 조금 인용합니다. 결국 직접 투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아리조나에 공장 짓겠다 하면 달러 들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는 것이 결국은 이 파란색 바깥으로 나가는 돈이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 무슨 뭐 지분 참여가 됐건 뭘 하겠다고 들어오는 게 황토색 막대라면은 이 네팅 친 게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직접 투자가.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아까 경상수지는 흑자였습니다만 이 직접 투자가 됐건 정권 투자가 됐건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우리에서 들고 나가는 돈이 더 많이 네팅을 치니까 사실 달러가 모자라는 겁니다. 수급상.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환율 높아진 뭐 미국 재무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원인을 우리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작년에 엄청나게 늘어서 예. 원인이 그거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런 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얘기도 했고 만약에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 사러 나갔는데 환해지를 해버리면은 달러 현물 사면서 나중에 들어올 때를 미리 매도해버리니까 환율에 영향을 안 주는데 이제 해치 비중을 줄이고 그냥 들고 나가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우리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환해지 하나요? 안 하죠. 그냥 달러 사서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런데 마음의 각오라는 것이 참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인데 마음의 각오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죠. 아 진짜 덧정 없다. 나 이번에 어떻게 빠져나오면 나 이제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필요 없는데요.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 바닥에 발을 들이고 한번 들이시면은 벌든 터지든 잘 못 떠나세요. 벌면 벌었기 때문에 터졌으면 일었으면 본전 생각이 나서 못 떠나시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구간은 조심하십시오. 뭐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박스권을 벗어났을 때에 금융위기 때 저점, 코로나 때 저점. 그런데 이게 얼추 이렇게 보통 채널을 이룹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흥분하기 쉬워요. 흥분하기 쉽고, 이때는 또 발빠르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빨리 털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을 못 살게 만듭니다. 뭐가? 경제 채널이, 유튜브가, 신문이, 그리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의 대화 자리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를 않을 거예요. 돈 벌었다는 얘기로. 예. 그래서 결국 여기 들어가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뒤에 뒷부분에서 빠질 때 고점 대비 이만큼 빠졌잖아. 그러면서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코로나 때 끌어올렸던 이거의 얼추 절반이 사실은 238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306포인트까지 갈 때 굉장히 멘붕이 왔죠. 그렇죠. 저게 무너져서. 저도 2400을 갖다가 2400 내지는 2380 라운드가 짚어지니까 차트 기술적으로 야 잘못하면 이거 2400 밑으로 발을 하면 안 걷겠다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2306까지가 2300도 깨질 듯이 하니까 사람들이 공포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차라리 여기서 손절하고 나왔어야 되고 여기서 손절하고 나왔어야 되는 걸 다 놓쳤는데 지금 여기서 손절하시겠습니까? 그냥 버티십시오. 혹시라도 연내 이 정도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다 하더라도. 2100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파동 이론에서 저는 딱 하나만 취합니다. 뭐 파동을 저는 도저히 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거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그렇죠. 주관적이라서 사후적으로나 볼 수 있고 단 하나 이 피보나치 조정 레벨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이때 처음으로 88 올림픽 때 1000포인트 넘었을 때 이후에 밀렸을 때 61.8% 와서 멈췄습니다. 그다음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다음에 IMF 외환위기 이후에 뭐 9.11 테러도 겪고 나서 9.11 테러는 이 무렵이네요. IMF 외환위기 때 저점 이후 어쨌거나 이 의미 있는 여기서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또 이 10년 동안의 상승 사이클 금융위기가 터져서 전대미문의 위기가 왔음에도 61.8%니까 살짝 언더슈팅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바닥 잡았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금융위기 때 저점에서부터 어쨌거나 2018년 우리 고점 그래서 코로나 두드리 맞기 전까지 이때도 코로나 때 조금 과하게 밀리긴 했으나 62.8%쯤에 왔을 때 그냥 눈 감고 들어갔으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즉 적어도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38.2%, 50%, 62.8% 조정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조정다운 조정은 61.8%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4월 초의 차트입니다. 4월 초에 우리가 그때 2,600쯤 와가지고 38.2%좀 왔네. PBR 1이네. 여기서 더 밀리는 거는 저평가야. 그 얘기 우리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결국 이걸 못 버티고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더니 2,380인가 싶었더니 2,306까지 왔다가 지금 2,400에 다시 와 있는 거다 말입니다. 여기서 조정 끝 가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각오는 하시란 얘기죠.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도
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결론은 알 수 없으니까 결론은 알 수 없으나 저런 최악의 상황도 또 감안을 해두자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손절했다가 여기가 바닥을 잡고 뭔가 국제 정세가 됐건 뭐가 됐건 통화 정책이 됐건 또 급변이 오면서 돌아서 버리면은 아마 건강해지실걸요. 그렇죠. 이걸 버티다가 여기 와서 팔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차라리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이것도 견뎠는데 이거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그 차원이 아니고 이 선을 쭉 그어서 까지도 가야 된다면 커서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2100선?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길래 그동안에 정책당국이나 뭐 세계 경제가 그리고 자산시장이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뭘 잘못했길래 여기 이 선을까지 닿을 정도로 가야 돼. 그 상황을 갖다 촉발하는 배경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상황까지 온다면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손절을 한 해 만해가 의미가 없고 그렇죠. 그때는 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상황이. 진짜 뭐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다른 역사적 데이터를 보더라도 저런 골이 깊었을 때 그러나 어쨌든 그게 최악인 것 같지만 뭐 다시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향이죠. 결국은 우상향인데 이 우상향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고리타분한 교수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은 어지간하면 레버리지는 쓰지 마십시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기서 레버리지로 벤츠 뽑는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그렇죠. 내가 종잣돈이 적은데 네. 이거 내가 1000만 원밖에 내 없는데 이 1000만 원 갖고 어느 세월에 10억을 만들어. 그렇지. 근데 내 주변에 보니까 1000만 원 갖고 10억 만든 친구가 있는 거예요. 신용 몇 번 쓰고 상한가 어떻게 뭐 테마주 어떻게 잘 올라타고 아니면 리딩방 하거나 초창기에 좀 장 좋을 때 한번 들어가서 몇 번 터뜨렸더니만 1000만 원이 10억 되는 케이스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최악의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환경, 그 다음에 심리적 그 뭐랄까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만 각오가 돼 있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 분들만 지금 버틸 자격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름대로 좀 그래도 시장에 잔뼈가 굵었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 와중에 또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요즘 뭐 참 재밌는 말 많잖아요. 나스닥 힘 좋을 때 이마롤 선생이라고 이걸 말아 올린다고 이마롤 선생 그랬고 요즘 또 네. 떨줍 올팔 떨어지면 줍줍하고 올라가면 팔으라고 떨줍 올팔 뭐 재밌는 용어들이 많더만요.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낙관할 수도 없고 비관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시점에서는 이미 그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예. 일단 건강을 먼저 챙기면서 예, 그래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돈 잃고 사람 잃고 최악의 건강 잃고 이것만은 진짜 피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관점으로 거시적인 환경을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텼다면 그때도 왜냐하면 지금 버텼는데 더 아래 단계에서 포기해버리면 진짜 나중에 올라갈 땐. 근데 또 이 급락 후의 급등, 이 초기 구간이 전체 어떤 급등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뒤늦게 올라가는 거 보고 쫓아가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또 놓치기도 하고 더 큰 상실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참 부족하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최근에 그야말로 주디라는 단어가 이렇게 뭐 어색하지 않은 그런 어떤 투자 경력이시라면은 당연한 겁니다. 수업료입니다, 여러분. 수업료. 예. 그것이 이제 조금 혹독할 수가 있고 가볍게 낼 수가 있고 한데 그리고 항상 그거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계좌를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데가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이 삥을 뜯어도
차비는 남겨주고 뜯어야 되는데 차비조차도 안 남기고 가져가는 양아치들이 있어요. 그래요? 시장은 가끔씩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파이로모니터 가족분들 한번 이런 그 뭐라 그래요? 중립적인 관찰자의 시각에서 네, 한번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주식 혹은 자기 자신의 여러 환경을 한번 객관화시켜서 쳐다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시는 게 상당히 앞으로의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길게 가야 됩니다. 네. 길게 버틸 수 있는 네, 환경을 만드는 거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